좀 충격적인 캣피싱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2026년 7월 22일 넷플릭스에서 다큐로도 제작해 세상에 공개한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조사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한 사람의 욕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6년 1월 30대 초반의 안젤라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팅 앱을 통해 미국 연방보안관인 이안 디아즈를 만났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이전 연애를 막 끝낸 상태였고 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진짜로 빠르게 진행되는데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젤라는 애너하임에 있는 이안의 콘도로 이사했습니다. 이안은 약 6개월 전까지 전 여자친구인 미셸과 그곳에 함께 살았는데요. 당시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안과 안젤라가 그곳에 사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2016년 5월에 안젤라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임신 소식에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엄청난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 그 두 사람을 괴롭혔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전 애인 둘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사람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달에 이안은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에 받은 이메일에는 당신은 내가 당신의 첫사랑이라고 말했지만 나를 소중한 보물처럼 대해주지 않았어. 당신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나는 내 힘을 되찾고 싶어. 왜냐하면 그 힘은 하느님의 딸들인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며칠 후 안젤라도 무서운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달랐지만 내용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일이 모두 미셸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5월 26일에 안젤라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건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모든 메시지에는 이상한 성경 구절을 인용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아담에게는 이브 이전에 아내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이름은 릴리스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 너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에게는 이브이지. 미셸은 진실이었고 그의 릴리스였어. 또 다른 메시지에는 당신은 내 경고를 무시했고 그의 진실을 보면 너도 상처를 입게 될 거야. 너의 등 뒤를 조심해. 이안은 뱀이고 사탄이며 죄인이야. 너는 일회용이고 나는 너도 마땅한 벌을 받길 바래.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에게 진실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젤라는 이런 메시지들의 불쾌함을 느꼈지만 미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미셸 헤들리 이메일 좀 그만 보내. 라고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은 더 심해졌죠. 5월 29일 안젤라는 또 이런 이메일을 받습니다. 내일의 죽음이 두렵길 바래. 준비해. 잠들지 말고 하느님의 딸들을 조심해. 우리는 네 아이를 훔치고 죽어가는 걸 지켜볼 거야. 네가 우리에게 한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한 벌로 신이 널 불태우길 바래. 앞서 말했듯이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 미셸이 그녀의 쌍둥이 태아를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안젤라는 이런 이메일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이메일이 왔는데 거기에는 그는 모든 것에 널 이용하고 있어. 모르겠어? 그는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 나는 그의 소중한 공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일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에는 넌 예쁘지. 그래서 그와 결혼했지만 넌 여전히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해.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강제로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메일에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이미지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 폭력적이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받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안젤라도 그랬고요. 그녀는 이 메일들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고 이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두 사람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안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 보안관이 미셸에게 직접 접근 금지 명령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셸은 안젤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는 안젤라에게 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판사는 미셸에게 안젤라, 이안과의 모든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6월 6일 또 다른 이메일이었는데 너는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래. 오늘 밤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점점 더 뒤틀린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안젤라는 누군가 자신을 사칭하여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여성을 찾는 남성들의 크레이그리스트 광고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크레이그리스트 광고는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당근 같은 온라인 장터 같은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안 좋은 광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그 광고 중 하나에 미셸이 안젤라를 사칭해 답글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안젤라의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내고 주소, 평소 집에 있는 시간, 반려견의 특징, 심지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시간 같은 세세한 개인정보를 잔뜩 알려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안젤라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을 해도 멈추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판타지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그러던 중 6월 13일 이안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크레이그리스트 광고를 보고 자신들의 콘도에 나타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 남자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리고 불안해하며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안은 경찰에게 미셸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안젤라가 다른 낯선 남자에게 공격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건물 주차장에 있다가 갑자기 습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 남자에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목에 찰과 상, 가슴에 붉은 자국, 찢어진 셔츠, 그리고 두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건을 이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경찰은 미셸을 찾아가 그녀의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냈고 덕분에 안젤라와 이안은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다음날 미셸의 부모님이 보석금을 내주면서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이메일이 한 통도 오지 않았는데 석방된 지 1시간 만에 다시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 안젤라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그녀의 신분을 도용한 뒤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온 성폭력 판타지 광고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일 뒤 많은 남성들이 콘도에 와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도착했을 때 17세 소년이 덤불 속에 숨어 안젤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소년에 대해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 소년이 경찰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풀어줬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론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에 미셸이 구금됐을 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멈췄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셸을 구금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미셸을 구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10건의 중범죄, 즉 6건의 강제폭행 미수, 1건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스토킹, 협박,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폭행, 그리고 1건의 경범죄인 보호명령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모든 혐의는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보석금은 1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이렇게 높은 보석금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너하임 경찰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이 시점에 이 이야기는 너무 믿기 어려워서 전국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지역 신문에서 선정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셸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 질투심에 사로잡혀 이안이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전 여자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온갖 결과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피해자는 사실 미셸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셸 헤들리가 누구인지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셸은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서 여동생과 사랑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어린 시절엔 공부에만 집중하던 모범생이라고 묘사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미래의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디키슨 대학에 다니던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데이트 시장에 나섰고 그때 이안 디아즈를 만났습니다. 2013년 8월 두 사람은 첫 데이트로 커피를 마시며 만났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이안은 미셸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는데 이건 분명 위험 신호라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미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행복한 결말이 있을 거라고 믿는 환상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 것 같았고 첫눈에 반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두 사람은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 마치 동화 같은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록펠러 센터 앞에서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던 중 이안은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그녀는 당연히 yes 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교활하고 조정적인 본 모습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학대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그녀가 정말 좋아하던 마케팅 일을 그만두고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디즈니랜드 직장으로 옮기도록 설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안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안은 열렬한 디즈니의 팬이었고 예전에 그곳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 특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디즈니의 인맥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 예전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감시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셸은 체프먼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안은 그녀에게 수업을 청강하게 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면 아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안은 극도로 통제적인 사람이었기에 미셸의 외모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미셸에게 네일 팁을 붙이게 하고 더 섹시하게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크롭탑을 더 많이 입으라고 강요했죠. 거기다가 배꼽에 피어싱을 하라고 했고 심지어 가슴 확대 수술까지 권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게 아니지만 미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미셸의 추구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셸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꿈꿨죠.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두 사람은 앞에 얘기했던 그 콘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셸이 $14,000의 계약금을 전액 부담했어요. 근데 대출은 다행히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받았죠. 하지만 슬프게도 두 사람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이사 후 이안은 미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이안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이안은 미셸에게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낯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판타지라면서요. 미셸이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이안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셸이 그의 요구에 굴복하고 마는 순간이 옵니다.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미셸은 그날 감기에 걸려 아프고 정신이 없었죠. 약을 먹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안은 자신의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이걸 요구합니다. 미셸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고민을 하던 틈을 타서 이안은 바로 크레이그리스트 광고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안은 아무 남자나 찾아서 미셸과 관계를 맺게 만들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와중에 이안은 감기약을 먹은 미셸에게 술까지 마시게 합니다. 정신을 멍하게 만들게 하려던 거겠죠? 최악입니다.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안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른 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미셸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너무 괴로워했죠. 그제서야 미셸은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안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이안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셸에게
강요했죠, 여러 번.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미셸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시기는 가장 두려운 시기예요. 미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안은 집에 여러 개의 총을 가지고 있었고 미셸은 한번 집을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이안은 그녀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8월 이안의 친구가 콘도에 놀러와 있는 틈을 타 미셸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미셸은 위험을 무릅쓰고 짐을 챙겨 차를 몰고 집 밖으로 탈출한 거죠. 다행히 부모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미셸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셸에게 갑자기 문자를 보내 자동차 보험을 해지했으니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셸은 당연히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경찰에 있는 친구를 시켜 자신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 후에 번호판이 없는 SUV 차량이 미셸이 따라오는 걸 목격했는데 그 차는 이안의 차와 비슷했습니다. 미셸은 그 차가 이안이 자신을 미행하고 스토킹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미셸은 체프먼 대학교 교내 경비팀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팀은 이안의 학교 출입을 금지했죠. 이안은 단순히 미셸을 스토킹하고 괴롭히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는 미셸이 틴더에서 만난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죠. 그는 사람들에게 미셸의 이름을 콘도에서 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셸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이안이 그 콘도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죠. 미셸은 그녀의 이름이 콘도 계약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금의 절반을 내야 했고 이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그녀는 이안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에게 하느님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 릴리스, 당신은 인간의 법 뒤에 숨으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칼 앞에서는 휘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약한 방패일 뿐이야. 그런데 이 이메일을 보면 미셸이 전에 썼다고 했던 그 협박 메일들이랑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실제로 미셸이 쓴 이메일입니다. 나중에 미셸은 이런 행동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고 이안과의 겪은 관계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미셸이 이 이메일을 보낸 후 이안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이 콘도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결국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판사는 이안에게 6개월 안에 스스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콘도를 팔아 수익을 미셸과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미셸이 콘도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안도 마음을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합의 후에 이안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안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결국 이안은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안은 집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젤라가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 아까 그 이안의 임신한 여자친구 안젤라. 바로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데 미셸이 이안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둘은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온갖 이상한 메시지를 써서 서로에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건 미셸을 감옥에 보내서 싸울 힘을 잃게 만들고 이안이 그 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부동산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수했던 겁니다. 참고로 그들은 이안에게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고 뭘 위해 그렇게 했는지 꽤 명확하게 보이죠.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미셸이 접근금지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경찰에게 안젤라가 누군지 모르고 메일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미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더 조사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안과 안젤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안이 연방 보안관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미셸은 이안에게 콘도를 팔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이안과 안젤라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죠. 그래서 크레이그 리스트에 광고를 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미셸을 체포하지 않자 안젤라는 자신이 남성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셔츠 찢어지고 멍이랑 긁힌 자국 전부 다 자기가 직접 한 거였어요. 완벽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미셸은 첫 번째 체포 이후에도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이안이 6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매도를 거부하자 미셸은 7월 12일에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안과 안젤라는 제정신이 아닌 듯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들은 크레이그 리스트에 올라온 두 번째 성폭력 판타지 광고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것 때문에 미셸이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만들게 되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명백해 보이지만 경찰과 형사들은 가짜 이메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셸은 억울하게 투옥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해졌죠. 다행히도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인 마이클과 수잔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보석금 마련과 좋은 변호사 고용 둘 모두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딸에게 선택을 맡겼고 미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진실을 밝혀줄 때까지 감옥에서 버텨보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감옥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소심했고 이미 뉴스를 통해 어떤 일로 감옥에 오게 됐는지 다른 수감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이 됐죠. 감방 동료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너무 약하다면서 좀 더 강해지라고 가르쳐주려고 했지만 이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다른 수감자들이 자신을 잡아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셸의 부모님이 마이클이라는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미셸이 무죄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들을 돕는 데 엄청난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포함된 모든 이메일을 검토했습니다. 마이클은 각 이메일에 IP 주소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수잔은 그 주소를 미셸의 위치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일치하지 않았죠. 심지어 일부 이메일은 미셸이 체포만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보내진 것인데 시험 시간에 누가 컴퓨터나 전화로 그런 협박 메일을 보내고 있겠어요. 변호사에게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지만 판사는 부모님이 발견한 정보만으로 미셸을 석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을 위해 이 정보를 보관해 두었고 수사관들이 이 사실을 밝혀내 기소가 취하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실망스럽지만 실제로 그녀의 부모님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보다 더 빠르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7월에 형사들은 IP 주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절차가 너무 느려서 9월 말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셸은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안젤라가 개인 네트워크와 VPN을 사용해 8개의 다른 이메일을 사용했고 그 서버들은 안젤라의 콘도, 휴대전화, 심지어 애리조나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의 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9월 30일 이안이 수사관들을 찾아와 안젤라를 고발했습니다. 이안은 안젤라에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경찰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걸 눈치채고 그 맹세를 저버린 거죠. 이안은 경찰들에게 그녀를 고발하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계정에서 이메일을 받고 그녀를 의심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녀가 사실 자기는 쌍둥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이며 안젤라가 인터넷에서 산 가짜 초음파 사진에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안젤라의 IP 주소가 밝혀진 뒤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꽤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불쌍한 미셸은 88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무죄를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기각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었고 안젤라가 기소된 2017년 1월이 될 때까지 그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안젤라는 1월 6일 피닉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로 송환되어
납치 2건, 협박 사기에 의한 불법 감금 2건, 위증, 위조 2건, 위조 수표 소지, 허위 신고 1건, 그 외에 21건의 거짓 제보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마지막 몇 건의 혐의는 사실 그녀가 급여 명세서에 2,000달러를 추가하려고 조작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걸로 안젤라는 최대 23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건 미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종신형을 받을 뻔한 위기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형량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게 더 있는데 안젤라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고 여러 번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사 소견서를 위조하고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녀는 최근 가명을 사용해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이안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안젤라가 이 모든 일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 중간에는 안젤라는 정말 예쁘고 착한 여자이고 미셸뿐만 아니라 바람 피우는 남자에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발신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발신자는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메일을 애너하임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사관들은 안젤라의 컴퓨터에서 내면의 어둠, 안젤라 디아즈의 이야기, 신의 딸들, 안젤라 디아즈의 이야기 라는 제목의 2개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안젤라가 라이프타임 채널이라는 매체에 보낼 파일이었습니다. 네. 미셸을 괴롭혔던 그 이야기를 통해 돈과 명성을 얻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명성을 얻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녀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죠. 1월 9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들 실생활은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고 하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 말을 증명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어 체포되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 법원 경찰관의 도움으로 미셸은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안젤라의 고소장이 접수됐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미셸이 고소장이 기각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걸 발표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고 세부 내용이 많아서 자세하게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와 이안은 2016년 1월에 만났고 지금은 2017년 1월입니다. 즉 단 1년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안젤라는 바로 구속됐지만 이안은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존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 표현됐죠. 언론에서는 마치 존 약혼녀가 현재의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지독한 삼각관계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즉 이안과 안젤라가 콘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지독한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미셸의 부모님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안이 연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안이 연방보안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미셸에게는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네, 드디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법원으로 나오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셸은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고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셸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젤라에게는 그 여파가 이제 시작된 거죠. 2017년 10월 그녀는 유죄를 인정하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30년간 사법계에 몸담았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의 변호사는 다른 용의자가 연루됐다고 말했는데 누군지는 뻔하죠. 변호사는 안젤라가 더 쉬운 표적이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이안을 가리키는 모든 증거를 찾았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안은 계속 보안관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처음 시작된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연방수사국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이메일이 법무부에서 발급한 IP 주소와 이안이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해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아주 명백해졌죠. 그는 처음에 수사관들에게 크레이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곳에서 성폭력 판타지에 대해 사람들과 소통했고 심지어 자신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2단계 인증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새 전화번호를 발급받았거든요.
자신의 실수를 어느 정도는 눈치챈 거겠죠. 기소 이후에 그는 모든 보안관 직무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그가 수년간 보안관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죠. 어쨌든 이안은 2023년 3월 일주일간의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마 다른 상황이라면 참석했을지 모르겠네요. 이안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날 미셸이 첫째 딸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법정에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제출된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지 콘도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 전체를 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제 전과 기록에 중범죄와 성범죄자 기록을 남겨 그와의 관계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아동 관련 직업을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노크 소리나 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립니다. 저를 또 다른 학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꿈꿔왔던 몇 가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안의 판사는 7년 전 그의 범행 이후 그의 삶이 상당히 나아졌다는 이유로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안에게는 이제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이안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안은 연방교도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2033년쯤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50대에 출소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평생 여성들을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완과 안젤라 모두 충분한 형량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안젤라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저지른 짓은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겼고 미셸에겐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억울하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을 뿐 아니라 언론은 그녀를 악랄한 괴물로 묘사했죠. 오렌지 카운티 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엔 안젤라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미셸은 PTSD 진단을 받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세프먼 대학교 MBA 과정도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새로운 직장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는데 면접관들이 그녀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8년 말 그녀는 이안, 안젤라, 에노하임시 경찰서를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180만 달러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충분하지는 않죠. 법 집행기관이 일단 구금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신문하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후에 미셸은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그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법제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마셜 프로젝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과 함께 수감되었던 유색인종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끔찍했던 기억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승화시킨 그녀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미셸은 또 고통받은 소녀보다는 맞서 싸운 소녀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미셸을 그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